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화이트릴리 집이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 들으신 대로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과 오늘 저와 같이 토크 도와주실 윤성호 감독님 와 계세요. 박수를 쳐주시면 아마 등장을 하실 겁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간략하게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만 드리고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 많이들 아시죠? 화이트릴리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님이시고요. 1996년에 여우령으로 데뷔를 하셔서 많이들 알고 계실 링2로 제2호러의 붐을 이끈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일명 제2호러가 각광받던 때에 일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나오미아츠가 출연한 할리우드판 리메이크 링2를 연출하기도 하셨죠. 이후 데스노트, 엘 새로운 시작이라거나 극장령 등의 작품을 선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신 윤성호 감독님께서는요, 은하의 방 전선이라는 영화뿐 아니라 웹드라마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출출한 여자 시리즈, 여러분의 배고픔을 막 일으켰던 대세는 백합, 게임에서 여직원들 같은 웹드라마로 연출하고 기획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 연출가분이십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분이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직접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今日はホワイトリリーをご覧いただき、それから、この、トークイベントに、残っていただき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も実は、日本の DVD 用のコメンタリーといってちょっと映画を見ながら DVD のを見ていただけるお客さん用に、昨日実はこの主要キャスト3人と一緒に映画を見ました。ですから新鮮なのでいろいろお話しできる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화이트 릴리를 맡은 나카타 히데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이벤트에 여러분께서 직접 영화도 보시고 참여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그 DVD를 보면서 코멘터리를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마침 어제 주요 캐스트 세 분과 함께 같이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즐겁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따 지원하시면 풍성한 얘기거리들을 들려주실 것 같네요. 네, 윤성호 감독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 화이트 릴리의 GV를 요청받았을 때 이번에 그 로망 포르노 리부팅 프로젝트에서 그 바람에 젖은 여자라는 영화의 그 GV에 한번 참석을 하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이 요청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화이트 릴리의 감독님이 유명하신 그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을 모르고 일단 응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오늘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시고 그리고 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신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의 대담에 제가 응하게 돼서 좀 얼떨떨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예. 네, 지금 얘기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화이트 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동 검색어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로망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로망 포르노 또 하나를 따지자면 로망 포르노 리부트 프로젝트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이트 릴리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로망 포르노 리부트 프로젝트 중에 한 작품입니다. 또 이 작품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 감독님이 참석하시지 않는 주변에선 제가 로망 포르노에 대한 굉장히 길다란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주인공이 오셨으니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니카츠 로망 포르노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관객들도 있을 테니 간략하게 혹시 설명을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このリブートプロジェクトは、僕は日活撮影所に32年前に、助監督として日活に入りまして、その時はまだ昔のロマンポルノというのを作ってました。1971年から88年まで全部で1100本撮られた、エロチックな
映画たちですね。 이 로포리 프로젝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제가 니카츠 영화사에 32년 전에 처음으로 조감독으로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때는 예전에 로망 포르노라는 형태로 1971년부터 1988년에 걸쳐서 총 108편의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즉 에로틱한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でもポルノってついてますけれども、ラブシーンは、いくつかあることが条件だったんですが、非常にこうドラマ性の強いもので、特に1970年代の日本映画の中ですごく高く評価された、すごく高く評価されました。はい。 이게 포르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러브씬이 몇 가지 씬이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스토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1970년대에 일본의 영화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日本で一番歴史のある映画雑誌で、毎年今でもベスト10を選んでる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毎年2本かひょっとすると3本ぐらいロマンポルノが選ばれていたのが1970年代です。 일본에서 1970년대에 역시 그 역사가 깊은 잡지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잡지사에서도 매년 일본 영화 중에 베스트 10의 작품을 선정을 하곤 했었는데, 그 중에 이 로망 포르노 작품이 2편, 3편 정도 항상 선정되고 했었습니다. でその新しく今回そのスタートから45年経ってもう一回日活が、ロマンポルノ5本作ろうということで僕にもオファーがあって、僕は喜んで引き受けますと言いました。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이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번에 로포리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요청이 저한테 와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でもうご覧になった方いらっしゃるかと思いますが、その風に濡れた女の、間宮さんであったり、その主演女優さんたちが、日本のいろんな映画の新人賞、女優賞を、実は、もらってる。だから過去の作品と同じように、ポルノ、要するに、インターネットで見られるようなハードコアのものとは違う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お客さんというかな、ジャーナリストの人たちがやはり今回のシリーズも高く日本では評価してくれていることを嬉しく思っています。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5편 중에 하나인 바람에 젖은 여자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에 출연하신 주연 여배우가 일본에서 여러 영화제에서 신인상이라든가 여배우상 같은 거를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일본에서 지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흔히 일본에서 보고 있는 하드코어랑은 조금 다른 작품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요. 로망 포르노라는 것이 사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니카츠 로망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감독이 설명하신 것처럼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아까 말씀하신 편수는 아마 감독님이 그 니카츠 영화에 관여하신 편수를 얘기하신 것 같고, 실제로 이 기간에 만들어진 로망 포르노 1000편이 넘어갑니다.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1970년대 TV가 등장하면서 일본 영화 산업이 쇠락기에 이르게 되죠. 사람들이 다 TV만 보고 영화관에 더 이상 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12년에 문을 열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큰 제작회사인 니카츠조차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망 포르노라는 것이 사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니카츠의 경쟁사였던 토오라든가 다이에이 같은 회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각 회사만의 저예산 에로티시즘 영화 레이블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관객과 평단의 반응 모두에서 우세했던 것이 바로 니카츠의 로망 포르노고요. 그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로망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프랑스어 로망 포르노그라피크에서 말을 따왔기 때문인데요. 이 로망이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르노와는 그 결이 조금 다르고요. 그
그 무명 배우들을 섭외하다가 정말 이렇게 되는 대로 찍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일말의 제작비를 들이고 니카츠 훌륭한 스태프들과 그다음에 숙련된 배우들과 같이 작품을 찍어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규칙들, 이를테면 10분에 한 번꼴로 정사신이 등장을 해야 한다던가 전체 러닝타임이 60분 남짓이어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기준만 지키면 감독이 어떠한 연출을 선보이더라도 니카츠는 그것을 절대 검열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망 포르노라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젊은 재능을 가진 많은 젊은 일본의 신인 감독들이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신 신라건을 만든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이라든지 도쿄 소나타 같은 것으로 유명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역시 이 로망 포르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지처 오후의 정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망 포르노 작품을 1971년에 처음 선보인 이 니카츠는 이후로 88년도까지 여러 편의 영화들을 1000편이 넘는 정말 수많은 영화들을 제작하기에 이르고요. 롯봉기 스캔들이라거나 천사의 창자 시리즈라던가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를 많이 내놓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됐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로망 포르노가 왜 다시 쇠퇴의 길을 걷냐? 바로 AV 비디오 대여 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의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기성 감독들로 이 프로젝트를 리부트하게 된 것이고요.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을 비롯해서 소노시온 감독님이라던가 여러분의 감독님이 참여한 5편의 리부트 프로젝트가 국내에 지금 바람에 젖은 여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로망 포르노 아마 들어본 세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대 70년대 로망 포르노를 보던 세대는 아닌데 후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좀 일부러 극장을 차해서 좀 뭔가 다른 영화, 다른 서사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물론 지금도 있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트 시네마테크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일부러 독립 영화라든지 외국의 남다른 영화의 기획전들을 찾아다니기가 좀 더 원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지금은 없어진 소격동의 아트선제센터에서 서울아트 시네마가 서울극장이랑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바로 이 기획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그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도레미파 소녀의 피가 끓는다 라든지 간다가와 음란전쟁 그런 영화들을 진짜 데뷔작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저는 아직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하면은 영화를 연출한다거나 이런 영상 산업에서 일한다는 걸 꿈꾸기 전에 가서 보고서는 실은 그 파격성에 살짝 놀라면서 이거 봐라 이러면 건 나도 좀 해도 되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그게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약간 거친 가운데 어떤 의뢰들에만 임하면은 상업적인 그 상업 시장에다가 약간 자신의 개성 어린 어떤 몽타주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보고서 약간 좀 실감을 했었어가지고 지금 제가 어쨌든 영화 또는 이제 드라마 이쪽 길을 걷게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몇 할 정도 끼친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 분명히 이 조건으로 영화를 만드셨을 거예요. 물론 러닝타임은 좀 전에 그 과거의 로망 포르노보다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요. 80분 정도 길이가 되니까요. 근데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좋다라는 규칙은 아마 동일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감독의 개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はい、そうですね、かつては3本立てでロマンポルノ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大体平均的に70分を切る65分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今回80分になりました。 예전에는 그 세 편을 한 가지 세트로 묶어가지고 방영을 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시간이 75분에서 한 90분 정도였습니다. 80分ってことは僕の実は映画のデビュー作でホラー映画なんですけど、映画の撮影所を舞台にした女優霊というのよりちょっと長いぐらいの時間があります。 이 70분이라는 시간이요. 제가 데뷔했던 그 첫 호러 영화 데뷔작에 비하자면 조금 긴 느낌도 있습니다. ですから普通の劇映画と比べて、例えば僕のリングは95分の映画なんですね。 그러니까 일반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상영 시간이 95분입니다. ということは人数をある程度限って場所も限れば、80分で、7日間で撮影するという非常にタイトな条件がついてるんですけども、可能だなと思って、でかつ僕はやっぱ
その女性の生き様を描く映画が好きなもんですから、ホラー映画でも女性が主人公のことが圧倒的に多いです。 그래서 뭐 인원수를 한정시키고 장소를 한정시키면은 뭐 80분이라는 시간을 지키면서 일주일이라는 촬영 기간을 갖고 이게 조금 약간 기준이 타이트하긴 하지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여성의 심리라던가 여성의 생애를 다루는 그런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でもちろんかつてのロマンポルノもレズビアンが題材の映画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レズビアンの方がこうラブシーン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男女のこう直線的なラブシーンに比べてこううねりがあるラブシーンが描けて面白い、あるいは監督として挑戦しがいがあると思って、まずプロデューサーにレズビアンでどうでしょうかっていうことを提案して、そこから物語を作っていきました。 그래서 예전에는 이 로망 포르노가 레즈비언을 좀 주제로 한 것이 많았었는데요. 이 레즈비언을 다루는 러브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그 정서씬은 좀 약간 직선적이고 좀 약간 직접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런 레즈비언의 러브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점차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점차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프로듀서로서 먼저 제안을 했고 이것을 다루게 됐습니다. 윤정아 감독님 영화를 보셨으니 이 작품에 대해서 특색이 있다, 좀 개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로포리 프로젝트 전체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리부트 상황이라고 보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도 오리지널 시나리오 영화를 만드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된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의의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약간 복합적이신데, 일단 이 영화에 대한 감상부터 말씀드리면은 약간 여자들의 쌍화점이랄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제 감독님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그 예전에 쌍화점이라는 영화 있었고, 꼭 실제로 극장에서 관람하지 않았어도 그 설정이라든지 정서는 좀 아시잖아요. 그 조인성과 주진모 두 약간 양대 그때 젊은 스타가 눈 딱 감고 한 식으로 약간 그 게이 섹스씬을 하고, 둘이 이제 아마도 거기서 주진모가 연기했던 공민왕은 게이인 게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조인성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는 다른 선택지가 없이 아마 이제 왕의 호위무사를 하면서 그 섹스로 이제 좀 자신이 길들여진 걸로 아마 그 감독님이 범주화시켰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주군의 요구에 의해서 노국공주랑 자다 보니까 그쪽이 다시 자기의 성 정체성에, 이성애자인 성 정체성에 눈을 뜨고, 그래서 사실 모든 영화는 로만 포르노건 저예산 프로젝트건 블록버스터건 간에 이 얘기는 이러이러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영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스토리라는 거는, 영화라는 거는, 드라마라는 건 결국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다 이런 거라고 친다면은 그 쌍화점의 그거는 그잖아요. 사랑하는 주군을 위해서 주군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자기의 정체성의 상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자야 된다는 거, 근데 그쪽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라면, 여기서는 은인에 가까운 도예가를 사랑하고 거기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싶었는데, 그 도예가의 어떤 좀 남성 편력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서 다른 남자와 정사를 나눠야 되는 거가 절정으로 가는 거라 가지고, 약간 그 쌍화점이 일본의 도예가 버전으로 여성 성별 역전을 하는 약간 그렇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레즈비언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섹슈얼일 수 있는 두 분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여성 간의 섹스가 어쩌면 약간 상처를 앓는 짐승 같은, 짐승들이 서로 상처 핥아주는, 그러니까 결핍과 부재, 그리고 회복, 이런 거를 위해서 약간은 어떤 것들이 좀 활용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그런 것도 어떤 이런 레즈비언을 다룬 지금 21세기 또 이렇게 또 중견 감독님이 그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중간에 뭐 과도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냥 감이 좀 조금은 들었고요. 예. 이어서 이제 이 로한 포르노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따 뭐 다시 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약간 저예산과 그리고 또 주어진 제한, 그러니까 어떤 일정과 비용 견적의 한계는 우리 크리에이티브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화선이 되기도 해요. 뭐냐면은 리스크가 작아졌다는 거니까.
보통 영화라는 건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시장인데 로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특히 창작에 있어서는 내가 더 오히려 승부를 여러 가지를 전에 다뤄보지 못했던 소재라든지 윤리의 어떤 선 같은 걸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거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마켓을 여러분과 관객의 수요가 살짝 확보된 식의 이런 저예산 프로젝트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이 로망 포르노 리부트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니카츠가 100주년 기념 상영회를 2012년에 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열린 상영회가 굉장히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고 그 중에 이 로망 포르노 상영작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여성 관객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것을 보면서 니카츠가 여러 새로운 시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금 나라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일본 내 반응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나카다 히데오 감독님께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各作品違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まだやってないのかな、自分の雪貞勲さん、の自分のペディに乱れると、それから白石さんのメス猫たちっていうのは時々女性の若い女性のお客さんが、3分の1とか下手すると4割ぐらい女性で占められて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あったそうです。 각 작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번에 5편 중에 하나인 그 사랑과 욕망의 집 노페디라던가 암고양이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객분들이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40%를 차지했습니다. それは今おっしゃった2012年の100周年でロマンポルノを40本ぐらいかな、クラシックのロマンポルノをやった時もそうでしたし、僕が自分の師匠の小沼さんのドキュメンタリーをやった2001年の時にイベントをやった時もやっぱり4割ぐらい若い女性だったので、その傾向はずっと続いていると思います。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2012년에 그 니카츠 영화사가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열었던 그 클래식 로망 포르노 이벤트가 있었을 때랑 그 다음에 제가 고누마 감독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발표했을 2011년 이벤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런 여성 관객분이 많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ひょっとしたら僕のこのホワイトリリーは、一番、45年前46年前に始まった時からっていうかな、1970年代からクラシックロマンポルノを見てたファンの方たちですから、60代ひょっとすると70代の男性がどうも多かったようです。お客さんの層としてはですね、日本では。 다만 이제 관객층을 보면요, 제가 이번에 발표한 이 화이트 릴리 같은 경우에는 뭐 45, 6년 전에, 그러니까 즉 197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그 클래식 로망 포르노를 좋아하셨던 팬분들이죠. 즉 60대나 70대 분들이 대부분의 관객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僕はそのなんか新しい2017年のロマンポルノは何かってずっと考えて撮ってましたけれども、同時にかつてロマンポルノに関わった女優さんや監督たちが見てもらって自分が恥ずかしく感じないものを作りたいとも同時に思ってました。 그래서 저는 2017년에 해당하는 로망 포르노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예전에 로망 포르노에 참여하셨던 뭐 여배우라던가 여러 가지 영화 관계자분들이 봤을 때에도 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で当時1972年にロマンポルノの主演女優をやられてた方、あるいは1980年代に主演女優をやられた方が見に来てくださって、かつての自分たちを思い出して、その頃の撮影の熱気を思い出したって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あと監督も僕の師匠の小沼さんが撮ってるようだって褒めてくれたので、別の監督ですけど、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그래서 당시 1972년에 로망 포르노 작품의 뭐 주연을 맡으셨던 분들, 아니면 1980년대
내에 로망 포르노 주연을 맡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작품 발표를 하니까 보러 오셔가지고 예전에 본인이 직접 촬영을 했을 때 뭐 현장 분위기라던가 그런 열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감독분은 저의 스승님이시죠. 고누마 감독님이 마치 찍은 것 같았다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今韓国では、旧スクリーンで、今このロマンポルノリブートが、公開中だと聞いてますけれども 지금 한국에서는 9개의 상영관을 갖고서는 지금 로망 포르노가 개봉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日本では、35から40ぐらいのスクリーンで全国で公開されてて僕は一つ東京じゃない長野って東京から2時間ぐらいのところにちょっとお客さんに挨拶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개에서 40개 정도 상영관을 갖고 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도쿄가 아니라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나가노라는 지역에서 관객들을 만나러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そこの劇場の人が、このロマンポルノリブートが始まって90歳ぐらいのおじいさんがこう杖をつきながらこうすごく楽しみに、毎回やってきていて 그래서 그 극장 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이 로망 포르노가 시작됐을 시기부터 대단한 팬이었던 한 90대 남성분이 지팡이를 이렇게 집으면서 직접 상영관에 와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だいたい毎回こうよかったよかったって満足そうに帰っていったんですが 매번 이제 보실 때마다 되게 좋았다, 되게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どの作品か言わないですけど僕ホワイトリーじゃないですホワイトリーじゃないけどどの作品かでまだまだこれじゃ勉強が足りないって怒って帰ったのが1個あるんです 그래서 제 화이트 릴리 작품이 아니라요 어떤 다른 작품인데요 그걸 보시면서 그 할아버지께서 아직 좀 이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 아직은 좀 정서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마이크 넘기기 전에요. 윤성원 감독님께서 혹시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으신지 그것만 들어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길게요. 뭐 관객분들이 질문이 뭐 더 궁금할 테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조심스럽게 질문 드리자면은 이 영화 속의 두 여성의 어떤 그 성 정체성을 일단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범주하고서는 작품 임하셨는지가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바이섹슈얼로 생각을 하셨는지 또는 이제 레즈비언인데 하기 싫은 섹스를 뒤에 가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범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감독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독님의 그 시선, 앵글이 일단 궁금합니다. 脚本段階では、レズビアンの2人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けども撮って編集しながら、どう見てもこの、若い彼女の方は嫌だ嫌だと言いながらこう若い男性をちょっと好きになっててキスされても拒まないっていうところからすると、基本的には2人のバイセクシャルというかもともとストレートだった2人が、女性同士で愛し合う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セクシャリティだと思います。 그래서 각본적으로는 그 레즈비언 2명이라고 설정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촬영을 하고 직접 편집을 하면서 역시 그 젊은 여성 쪽 있잖아요. 하루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 싫다 싫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 젊은 남성 역할을 한 친구한테 키스를 당하거나 그래도 딱히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서 이게 바이얼 섹슈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약간 정상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제 여자들끼리 살게 되면서 좀 그런 레즈비언적인 성향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고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더 궁금한 게 혹시 생기셨나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하고 어우러져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선착순으로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있는데요.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 여기 상영관 들어오시기 전에 포스터에 직접 자필 사인을 하셨어요. 선착순 4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질문을 하신 선착순. 네. 오늘
나카다 히데오 감독님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두 개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로망 포르노라는 장르를 7, 80년대 이제 직접 가까이서 접하셨을 텐데 흥망성쇠를 접하셨을 텐데 그 시절에 그 로망 포르노 장르에 속한 영화들 중에서 내가 지금 다시 21세기에 맞는 언어와 소품과 이런 센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탄생시켜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망 포르노 한국에서는 90년대 후반에 그 몇몇 영화들이 표현의 수위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나 배우들이 그 공무원들한테 좀 많이 시달렸는데, 아무리 일본이 표현의 자유가 그 당시엔 한국보다 넓었다 하더라도 이 로망 포르노라는 장르에서 표현의 수위라든지 이런 노출 강도 때문에 영화를 만든 감독님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좀 시달림을 당했는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메이크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왠지 명작들이 막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今回のリブート作を配給されるこちらの会社が、クラシックも買われたそうで、その中の天使の腹渡赤い教室っていう曽根中世さんって最近亡くなられましたけど、そのロマンポルノ1100本のうち1本だけ選べって言われたその赤い教室、英語のタイトル「The Red Classroom」っていうらしいですけど、ちょっとそれですかね。뭐 굳이 한 작품만 꼽자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소해 추세이라는 감독분이 그 제작하신 천사의 붉은 교실이라는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영어명으로는 레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それと2つ目の質問は、日活ロマンポルノっていうのは、ひょっとして詳しい方ご存知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裁判がありました。わいせつ裁判といって、その映画の監督、それから主演女優、そして日活撮影所の企画部長が、検察、日本の公権力からこの映画はわいせつであるとされて、でそれはそうではないとで戦って、9年後ぐらいに、日活側が勝利するんですけども、で結局でもその女優さんは、2年後に、ロマンポルノの女優からはを辞めてしまいます。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요, 이 로망 포르노는 예전에 일본에서 재판에 얽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설 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에 그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주연 여배우 그리고 니카츠 영화사의 기획부장이 일본 공권력으로부터 좀 압박을 받고서는 이건 외설 작품이다라고 해서 재판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9년 후에 결국에는 니카츠 영화사가 재판에서 이기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영향 때문인지 여배우가 좀 배우 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でもその女優さんが実は今回このホワイトリリーを見に来てくださって、1972年当時私がロマンポルノで一生懸命、主演をやってた時の熱い雰囲気を思い出させてくれてすごく懐かしかったって、褒めてくださったのをすごく嬉しく思いました。 근데 이 당시에 그 재판에 얽혔던 그 여배우가 이번에 제가 화이트 릴리를 개봉했을 때 직접 보러 와주셔가지고 1972년 당시 때 내가 로망 포르노에서 열심히 연기를 했을 때 그때의 그 현장 분위기라던가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웠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셨겠어요. 네, 다른 관객분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에 5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 손을 먼저 드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영화 홍보 문구가 사랑의 공포여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왔는데 직접 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여성들이 다 되게 수동적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떤 심리가 있겠지만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그 선생님이 계속 되게 무리한 욕을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 그리고 그 남자분의 애인분이 잠깐 나오시는데 자기를 버리지 말아라고 되게 애원한다든가, 마지막에 옷을 벗고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장면에서도 내가 더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여성분들의 어떤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세요. 너무 떨려서. 두 번째는 그 섹스 장면이 약간 이성들의 섹스와 달리 되게 어떤 직선적이 아닌 과정을 되게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되게 외람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손만 대면 되게 자지러진다든가, 마지막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그 남자분이랑 되게 억지로 일종의 강간을 시키는 건데 그 도예가 선생님이 손만 댔더니 젖었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기존의 야동의 그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줘서 이 섹스 장면을 어떻게 좀 구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最初の若い女性が、先生に対して受動的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は、まさにその通りでしょうね。それで言葉遣いとかがちょ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昔の本当に召使いじゃないけどそれっぽすぎるっていうのは当たってるかもしれないです。ただし、あんまり心理学的に説明した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共依存っていう、コーディペンデンスって言いますけど、お互いにもたれ合う関係では、こういうその一方がすごくサディスティックにこう命令をして一方がそれを全て受け入れて、でお互いにこう心理的に縛り合うっていう関係が現実にも存在することは存在します。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젊은 여성이 되게 선생님의 그런 지시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주인공들이 좀 수동적인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의존적 반 디펜던스적인 면이 역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어떤 거를 강요해서 요구를 하고 한쪽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서로 심리적으로 속박을 하고 있는 관계를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それと女性同士の、ラブシーンで、ちょっと僕の解釈として質問の意味としてはなんかオーバーすぎてそれが男性を喜ばすためのラブシーンでしか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半ば当たってると正しいと思います。ただ全てその通りでございますということでは僕はないですけども、女性同士のレズビアンのラブシーンが、男性の視点から描かれていて男性の観客を喜ばせるためのものになってないかっていう質問は問いかけは半ば当たっていると思います。なぜなら、今でもやはり、想定される観客の、半分以上というか6割7割多分僕のワイドリーは8割9割は男性だからどうしてもそれは意識しました。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여성들끼리의 그 레즈비언끼리의 그 러브씬이 좀 남성의 시선에서 너무 본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관객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장면을 넣지 않았냐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로망 포르노가 아직까지도 관객의 절반 이상 특히나 이 화이트 릴리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가 남성 관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의식하고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ただし、反論するとすればレズビアン用のアダルトビデオなるものがあって、そっちの方がリアルでそっちの方がより
リアリスティックだからいい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ことには僕は反対で、映画的な、ラブシーンというか映画的に、美しいレズビアンのラブシーンというのは、現実のドキュメンタリー的レズビアンとはまた違うんですね。で実際のレズビアンの人に、よく研究してもらってありがとうとも言われました。ですから実はこのホワイトリー実際のレズビアンの人日本でもそんなに見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どすごく褒めてくださる方そうでもない方어덜트 비디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리얼리스틱함을 좀 줄이고 영화적으로 좀 러브씬을 더 영화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그 레즈비언 분들 중에는 저한테 레즈비언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분들 중에서는 뭐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아니면 칭찬을 안 하시는 분도 또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되게 다양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비판할 지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도 왕포르노 예전에 우리 포르노는 항상 음지에서 보고 항상 음지에서 우리끼리 소비하는 어떤 것이었다면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담론이 형성되는 것도 왕포르노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다른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계신 관객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제목도 화이트 릴리처럼 이게 이름이 백합이라는 뜻인데 원래 백합의 의미가 순수, 순결 이런 의미인데 영화 중간중간에 백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그런 사설적으로 보면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백합이 있으면 백합 안에 사람을 가두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서로에게 중독된다는 이런 의미로서 백합을 보여주신 건지 어떤 의미에서 보여주신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감독님이 만든 데스노트하고 이거는 아예 장르가 다르신데 이걸 만드실 때 어려웠던 점은 없으시고 또 굳이 또 일본에도 많은 배우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도 이 두 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最後の質問から、若い女優さんはオーディションで選びました50人ぐらいの中から、この飛鳥さんという人が、最もこの遥役に適していてで最もこの役をぜひ、ホラー映画が僕のホラー映画大好きだったらしくぜひともやりたいという決意にみなぎってた目をしたので彼女を選びました。 그 마지막 질문에부터 답을 하자면요. 이 젊은 쪽 있잖아요. 아스카린이라는 여배우는 제가 오디션에서 뽑았는데요. 당시에 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오디션을 받았는데 이 아스카상이 가장 이 역할에 적합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녀는 이제 제 공포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팬이었는데요. 꼭 감독님의 작품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라던가 결의가 보였기 때문에 그녀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ユリは、日本では、クラシックのロマンポルノでもユリ族とかユリイコールレズビアンという意味合いがあるので、そっちの方面が強かったですね。で大変だったシーンはまさにそのユリの花びらが舞い落ちるあのシーンはあんまりみんなちゃんと睡眠が取れてない中で撮ったんですけれども、僕がその要するにさっきのご質問でありましたけど女性同士っていうのはその男女のセックスみたいにあまり直線的に描けなくてうねうね描い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のでつなぐと10分ぐらいあって、それを半分ぐらいにしたんですけど撮影の時に一シーンでラブシーンを10分撮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大変なことで、大変だったシーンとして真っ先に思い出すのはあの場面ですかね。 그리고 백합은요 일본에서도 백합 이꼴 레즈비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의식하고 만든 것도 있었고요. 물론 촬영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 백합 씬이 나오는 촬영에서는 모두들 다 잠도 좀 제대로 못 잤을 때 찍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끼리의 그 배드씬을 표현을 할 때는 남녀 간의 그런 정서씬
그 직선적인 정사씬보다는 좀 더 약간 점차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영화에서도 한 10분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편집을 해서 5분으로 단축시키긴 했었지만 촬영 때 이제 여성들끼리 배드신을 갖는 장면을 10분이나 촬영을 하는 것은 역시나 모두가 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과 감독님의 답변에 윤성호 감독님이 첨언해주거나 의견을 좀 보태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방금 질문에 이어서 아까 그 전에 또 여성 관객분이 질문하셨던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아마 그 백합이라는 게 저도 이제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 드라마를 좀 만들었어가지고 언젠가는 아마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용어 같은 가령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다 이름표를 붙이는 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이제 부정될 때 그래서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정체성을 수면 위에 드러내지 못할 때 아마 그 남성 소년들끼리 사랑은 장미, 여자들끼리 사랑은 백합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간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그 만화 쪽 산업에서 아마 이걸 붙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BL이라고 하는 보이스 러브 그쪽을 장미물이라고 그러고 여성들끼리 사랑은 아마 백합물이라고 하면서 그게 일종의 어떤 그런 용어로 됐는데 저도 사실 그 용어를 차용하긴 했지만 아마 몇 년 지나면 약간 좀 그걸 좀 더 도약해버려야 될 용어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약간 그렇게 서브컬처화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실제로 있는 정체성을 서브컬처로 말하면 언젠가는 좀 불쾌해지는 지점이 오잖아요. 가령 이제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아시안을 다루는데 우리 같은 한국인, 일본인, 뭐 태국인, 중국인을 다루는데 거기다가 특유의 거기다 약간 이쪽 동부아시아가 주로 먹는 어떤 채소 이름을 붙여가지고 언젠가 이제 아예 그 범주에 아무도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식의 우회하는 은유적인 용어로서 호명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시대로서의 가치가 있겠지만은 좀 더 그 2등 시민이 아닌 1등 시민 서브컬처가 아닌 똑같은 카테고리를 다룰 때는 이제 다른 용어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약간 반성적인 전향적인 의미 그런 염두에 두고서는 써야 되는 용어 같긴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사실은 저도 약간 하나 좀 쉴드를 쳐드리자면 영화에서의 배드신이나 러브신 항상 약간 갑자기 좀 이미 흥분해 있긴 해요. 남녀간의 이성의 섹스를 여성이나 남성 관계 어느 시점으로 하든 간에 사실 그걸 진짜 찬찬히 다루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죠. 다만 아쉬운 점은 저도 이게 진짜 레즈비언 여성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저도 남성 감독으로서 만드신 분도 사실은 중년 남성 감독이고 저도 이제 남성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실망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제가 제일 이번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했던 이 점은 초반부터 이 여성이 플래시백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저 둘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궁금했거든요. 아마도 이 주인공인 선생님은 센세이는 남편 또는 남성 동반자가 있던 사람이고 여성과의 섹스를 안 해봤던 사람인데 이 여성은 사실은 이 돌봐주던 이 어린 친구가 문득 상실감에 젖어 있는 이 은인에게 입술을 맞추면서 사실 시작됐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이 모든 멜로와 이 로맨스의 지진 같은 거가 벌어지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아마도 이 여성은 레즈비언이겠죠 아마. 왜냐하면 자기가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결핍이나 상처 있을 때 자기가 해야 될 걸 입맞춤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당연히 내 성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연히 여성이 둘이 같은 방에 있다 보니까 신세를 졌다 보니까 입맞춤과 섹스를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선생님은 사실은 양성성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또 다른 정체성을 몰랐다가 이 위로와 쾌락을 눈을 뜰 수 있긴 한데 아마도 처음으로 한 이 제자는 분명히 레즈비언이었겠죠.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이런 걸 강요했을 때 그 남성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문득 자기를 테스트해 볼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같은 자기를 이성애자로 분류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갑자기 동성에게 자기를 테스트할 생각을 별로 많이 어느 국면에서 안 할 것처럼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약간 남성의 시선이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래서 감히 감독님 개인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성소수자들의 섹스를 이렇게 다룰 때 항상 약간 파격, 상처, 결핍, 부재 이 범주에서 다루거든요. 사실은 상처가 있으니까 저 섹스를 하지 어떤 핸디캡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성들 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성의 섹스를 다룰 때 꼭 그러지 않고 신나서 즐거워서 여기서도 그게 재밌어서 하면 즐거울 것 같아서 하잖아요. 여기 심지어 이 좀 파격이 있는 영화에서도 그렇다면 사실 레즈비언의 섹스도 그 관점에서 다루는 그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흥미롭게 보면서
저기에서의 젠더를 제 성별을 어떻게 바꾸면 또 다른 영화가 나올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네, 의미 있는 지적과 첨언이었던 것 같고요. 관객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저쪽 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그 로망 포르노가 뭐 일본에서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잠깐만 뭐 흥행되고 뭐 안 되고 경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게 반복되고 또 이렇게 뭐 흥행이 안 되냐 뭐 안 되냐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이제 이 영화를 또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시는 많은데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어떻게 좀 약간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뼈라는 게 하나 좀 이렇게 중앙에 척추라는 게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뭐 하는 이런 게 한 방 뭐가 좀 있구나 교훈 같은 거 물론 이제 로망 포르노에서 교훈을 바란다는 건 좀 무리지만 사람들이 로망 포르노를 보고 무시하고 뭐 이건 볼 게 없네 뭐 이건 뭐 포르노네 뭐냐 하지만 그래도 포르노라도 그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추정하면 이렇게 선생이 막 섹스를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막 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선생이라면은 나중에 자기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서라도 제자를 도에는 이런 것이다. 도에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라는 그런 한 방이 조금 아쉬운 좀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까 좀 하는 거고 또 마지막에 그 제자가 그 집을 혼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둘만의 레즈비언 관계에 예의를 지키고 섹스를 하고 이제 스승을 떠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그 선생이 그 제자한테 그 집을 그 도회를 좀 물려주고 그 여자가 좀 떠났으면 좋았을 좀 이제 나름대로의 그 뭐 현실과 좀 반영해서 좀 그랬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니까 일단 궁금합니다. 훌륭한 스승으로서 도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전수해주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그 공간을 물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드라마의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걸 질문으로 봐야 될까요? 빨리 다음 질문을 받는 게 어떨지. 일단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ご意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変、参考になるというか、どうでしょう。こうやって映画を見てでももっとこうだったらもっと面白かったのにって思うことは僕もよくあるので、非常にいわば僕は嬉しくご意見をお聞きしました。もしパート2があったら監督をしてます。 아니요, 굉장히 참고가 되는 의견이었고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점이 조금 아쉽다 이런 거는 뭐 저도 가끔씩 다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파트 2를 하게 되시면은 직접 감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맞춰야 될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짧게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세요? 네, 저쪽 가운데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저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제 되게 어릴 때부터 링은 진짜 일본 거, 한국 거, 미국 거까지 다 볼 정도로 굉장한 팬이었고 특히나 그 나카다 히데오 감독님께서 링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일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발판이 됐다는 거에서 전 세계가 일본의 공포 영화를 사랑하게 만든 그 감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진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감독님이었는데요. 사실은 로망 포르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에는 영화사를 먹여 살리는 거 그게 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신인들이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좀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본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장의 감독이 만든 로망 포르노라면 옛날에 그 로망 포르노를 답습하지 않은 좀 그러니까 거장이 만든 로망 포르노다 이렇게 조금 주장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어야 싶을까 하는데 그런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이건 옛날에 그 로망 포르노가 아니라 내가 거장으로서 만들어낸 로망 포르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전 잘 모르겠고 이 밑에 건 안 하셔도 돼요. 特にないです。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まあ巨匠というような言葉とか、日本では愛の恐怖とか、リングの中田が作ったとかいろいろ売り文句では出てきましたけど、心理的 SM 関係とか要するにちょっとこう恐怖めいた表現はあるし、サウンドトラックはかなりリングと同じ、効果サウンドエフェクトの人がやってくださ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ロマンポルノは僕はもうこれ初監督作品なので、そんな何もないです。 아닙니다. 그 일본에서도 뭐 거장이 만든 작품이다라는 말도 있고 뭐 사랑의 공포, 뭐 링의 감독이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심리적인 SM 관계에서 보면은요 이 영화에도 물론 공포스러운 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링 OST를 담당하신 분이랑 이번 작품의 OST를 담당한 감독이 같은 감독이세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두 감독님들도 그렇고 와주신 관객분들도 그렇고 서로 솔직하고 의미 있는 질문과 답들 양쪽 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자리 마무리할까요? 일단 윤성호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로망 포르노 전문가라기보다 약간 젠더 이슈, 성 정체성에 관한 좀 동시대 좀 고민을 좀 남들보다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초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 같이 이제 큰 영화를 만들고 상업 흥행을 많이 하신 분이 이런 작은 저예산에서 또 새로운 고민을 이어가신다는 점은 진짜 저한테도 귀감이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남성으로서 성소수자를 다루는 걸 할 때 그건 또 저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신독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둘러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이것만 그냥 따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요새 이제 성 정체성, 성소수자를 다룰 때 영화에서도 그 시대의 어떤 식의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유용했던 패치가 지금은 좀 더 이상의 유용한 패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윈도우처럼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야 되는 건데 어느 시절까지는 그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가 되게 좋은 정원 명제였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하던 시절보다 업데이트된 거는 그들도 우리와 같다라는 명제가 이제 나오던 시절이고, 이제 2010년대는 또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은 또 컬러가 다르다, 결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온도가 다르다, 무브먼트가 다르다라는 거가 또 이제 다가온 시절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감독님 세대부터 제 세대가 이제 이고가고 또 영화적으로 이제 재밌게 솔루션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은 성별을 한번 진짜 이거랑 똑같은 플롯과 똑같은 스토리를 성별을 한번 재밌게 바꿔봐서 선생님과 제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요. 예. 선생님은 여자고 여기가 소년이고 근데 또 다른 소년이 올 걸 수도 있고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다시 저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僕は今日ご覧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といろんな貴重なご意見、ご批判も真摯なすごく真面目なご批判もいただいて、それは本当に大変嬉しく思います。なんだろう、我々がこれ作った理由は多分大きく2つあって、監督たちの僕だけじゃなくて他の4人の監督も日本で、オリジナルの要するにすごく売れた小説とかコミックとかが原作じゃない映画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もう作られなくなってるからですね。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뭐 귀중한 의견이라던가 또 진지하게 비판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4명의 감독이 가진 점은요, 바로 일본에서 이러한 오리지널 그 로만 포르노가 더 이상 만들기 힘들어졌다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은 소설이라던가 만화 같은 거를 더 이상 일본에서 잘 만들 수 없게 되었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それと、大人の文化としてこういうそのラブシーンが、売りというかラブシーンを見てもらう、大人の映画というものが、街の映画館で見られる状況がもうインターネットでしかもうハードコアのポルノグラフィーしか見られなくなってきてる時代にそういうものがあっ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アンチテーゼに賛同した監督たちが、僕も含めてやったと。すごい低予算で1週間で撮らなきゃいけない映画かもしれないけど残っていってくれればいいなと思って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래서 이런 러브씬을 볼 수 있는 성인 영화가요, 일반 뭐 마을의 작은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좀 약간 하드코어적인 그런 포르노 같은 게 인터넷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 이런 로망 포르노가 메인스트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좀 저희 사회에서 남아서 영화관에서 보통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번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나카타 히데오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깜빡을 했는데, 감독님이 만드신 이렇게 많은 흥행작들도 좋지만은 사실 첫 번째 만드신 여우령이라는 작품은 정말 명작입니다. 호러의 명작이기도 하지만은 영화라는 산업, 그러니까 필름으로 영화를 만든 시절에 조 감독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참 시사하는 바가 링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로 만든 HD로 만든 영화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필름 시대의 어떤 환영과 그거에 관해서 그걸 호러와 접목시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수작이거든요, 여우령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우령을 권하면서 감독님이 만약에 로만 포르노를 하나 더 많이 하신다면은 그런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던 현장, 영화 현장, 그러니까 매체에 제작하는데 이제 거기다 많은 애정과 한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그걸 배경으로 만드시면 정말 끝내주는 로만 포르노를 또 만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한번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